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기반 성과 보상 제도입니다. 이게 최근에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아주 크게 받고 있는데요. 단순히 뛰어난 인재들에게 더 나은 보상을 주겠다 이런 걸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복잡하고 좀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자사주 관련해서 규제 변화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어쩌면 이게 회사의 미래 지배 구조까지 염두에 둔 좀 깊은 포석은 아닐까?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새로운 보상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짚어봐야겠죠. 들어보니까 꽤 여러 겹으로 설계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 임원 대상, 그리고 직원 대상, 또 전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한 세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원들부터 시작해보죠. 제가 듣기로는 이 프로그램 참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던데요. 네, 그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임원들은 연간 성과급,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OPI라고 부르는 초과액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요, 의무적으로 자사주로 받아야 합니다. 아, 의무적으로요? 네, 중요한 건 직급이 높아질수록 현금보다는 주식 비중이 확 늘어나서 최고위 임원진, 특히 등기 임원은 성과급 전액, 그러니까 100%를 주식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100%요? 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주식을 받자마자 바로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것도 묶이는군요. 네. 성과 평가가 끝나고 나서도 1년이 지나야 주식이 지급되고요. 지급받은 후에도 부사장급 이하는 추가로 1년, 사장단은 무려 2년 동안 매도가 금지됩니다. 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성과가 결정된 시점부터 최대 3년까지 자금이 묶이는 셈이죠. 상당히 장기간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최대 3년이나 묶인다는 것도 상당한데 여기서 정말 독특한 조건이 있다면서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면 임원한테 불이익이 간다고요? 바로 그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파격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가 확정되고 나서 주식을 실제 받기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면 그 하락률만큼 최종적으로 받게 될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진짜요? 주식 수가 줄어든다고요? 네, 이건 일반적인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주식 보상 RSU 같은 데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조건이에요. 임원들한테 주가 부양의 책임을 아주 직접적으로 지우는 상당히 강력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임원에게는 정말 당근고 채찍이 확실하네요. 그럼 이번엔 일반 직원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직원들에게는 이제 장기 성과에 연동되는 주식 보상 PSU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매년 받는 OPI하고는 좀 별개고요. 입사 후에 직급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약정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직급군에는 200주, 그 위 직급군에는 300주 이런 식으로요. 아, 기본 수량이 정해지는 거군요. 네. 근데 이 약속된 주식을 다 받는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최종 지급 수량은요, 향후 3년간의 주가 상승률이라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3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요? 네, 0배에서 최대 2배까지 변동하는데 중요한 건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20% 이상 주가가 상승해야만 약정된 기본 수량, 그러니까 1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 이상이요. 와, 기준이 높네요. 네, 그 미만이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급 방식도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됐습니다. 3년의 성과평가 기간이 끝난 뒤에 확정된 주식 총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다시 3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또 3년이요? 네, 예를 들어서 2028년에 최종 수량이 결정됐다. 그러면 2028년, 2029년, 2030년에 이렇게 나눠받는 시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한 번 보상을 약정하면 최대 6년 이상 회사와 함께 해야 그 결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와,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럼 직원들을 위한 또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도인데요. 직원들도 OPI 성과급의 일부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을지 이걸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50%까지 본인이 원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고요. 아, 이건 선택이군요. 네. 근데 그냥 선택지만 주는 게 아니라 주식 수령을 좀 장려하기 위한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OPI를 주식으로 받기로 선택하고 그 주식을 1년간 팔지 않고 보유하면요. 처음에 주식으로 받기로 했던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더 지급합니다. 오, 15%나요? 네, 그러니까 단기 성과급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회사 주주가 되도록 유도하는 아주 직접적인 인센티브인 셈이죠. 들어보니 정말 구조가 복잡하고 의무 보유 기간도 길고 심지어 임원에게는 주가 하락 위험까지 전가하는 등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관련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득과 실을 가져다 줄까요? 삼성전자는 이게 임직원, 주주, 회사 모두에게 윈윈윈 시나리오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핵심 인재를 붙잡아두고 또 회사의 현금 지출 부담도 덜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게 정말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공식적인 설명 너머에 있는 각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임직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회사가 잘 돼서 주가가 오르면 큰 보상을 얻을 기회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걸 환금수갑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제약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장점은 명확하죠. 주가 상승 시에 상당한 자산 증식의 기회가 열립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기에 자사주로 보상받은 임직원들이 꽤 높은 수익을 올렸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 봤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아주 뚜렷합니다. 길게는 수년간 자금이 묶이니까 유동성이 크게 제약되죠. 당장 집을 사거나 자녀 학자금이 필요하거나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가 변동 위험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하락 시에 실제 보상이 깎이니까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세금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세금 문제도 간과할 수 없죠. 주식을 바를 때 일단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나중에 이걸 팔 때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할 수 있어서 이중과세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직원 입장에서는 확실히 양날의 검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주주들의 시각에서 살펴보죠.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일치된다면 주주 입장에선 환영할 일 같은데 제공된 자료에서는 오히려 모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활용한 보상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전통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방향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아, 소각과는 다르다. 네,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을 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총 주식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당 순이익, EPS 같은 지표가 개선되고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사용하면 이런 주주가치 상승 효과는 발생하지 않거나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이 주식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잠재적 부담, 이른바 오버행, 오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 물량 부담이 있을 수 있군요. 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에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중에서 상당 부분 한 1.6조 원 정도를 이 보상 재원으로 이미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역사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식 가치 상승보다는 좀 장기적인 회사의 안정과 성장에 더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명확한 주식수 감소를 통한 단기적 가치 증대 효과 대신에요. 동기부여된 우수 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 향상, 그리고 전력적 안정성 확보라는 어떻게 보면 더 크지만 다소 불확실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가치를 선택해달라고 장기 투자자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경영진, 특히 지배주주 입장에서 보면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경영진과 지배주주 관점에서는 아주 명확한 이점들이 눈에 띕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게 될 수만 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안정적이고 또 회사의 우호적인 내부주주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내부주주 기반이요? 네, 이건 잠재적인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방어력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액의 성과급을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니까
당장의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고 그 자금을 투자나 다른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반면에 이 복잡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고 만약 주가가 장기간 하락한다면 임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꺾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자사주 소각을 선호하는 기관 투자자나 시장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부담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복잡하고 강력한 자사주 보상 제도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걸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시점이 최근의 규제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결정적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사주 의무 소각 법제화 움직임입니다. 아, 자사주 의무 소각이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대기업들에게 자사주라는 것은 단순한 보유 주식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경영권 방어의 비장의 카드, 때로는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네, 그렇죠. 평소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경영권 분쟁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의 우호적인 제3자, 이른바 백기사에게 이걸 매각함으로써 즉시 경영진에 힘을 실어주는 의결권으로 변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 백기사 활용. 네. 또 자사주를 많이 보유할수록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 유통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추가적인 지분 매입 없이도 지배주주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부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는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법을 바꾸려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은 그동안 유사시에 활용해온 매우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 하나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최근 여러 기업들이 법 시행 전에 서둘러서 보유 자사주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사채, 이비 발행의 담보로 쓴다거나 우호적인 관계사에 처분한다거나 하는 방식이죠. 바로 여기서 삼성전자의 이번 조치가 단순히 직원 보상을 넘어서 이 규제 변화에 대한 아주 고도로 계산된 선제적 대응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매우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법적으로 소각해야 할 의무가 생길지도 모르는 이 자사주를요. 임직원 보상 및 동기부여라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합법적이고 또 경영상 명분이 뚜렷한 목적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죠. 아, 명분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잠재적인 소각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이 자산을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현대적이고 방어하기 용이한 새로운 지배구조 안정화 장치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외부의 특정 백기사 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에 자신의 재산이 직접적으로 연동된 수만 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분산되어 있지만 충성도 높은 내부 백기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내부 백기사 네트워크요. 이 직원 주주들은 장기간 주식을 팔 수 없고 또 회사의 성공이 곧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니까 경영권 분쟁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영진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요. 정확합니다. 외부의 행동주의 펀드 같은 세력이 이 수많은 개인 주주들에게 일일이 접근해서 설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네,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외부의 압력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훨씬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인적 자본을 잠재적으로 의결권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어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정교한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활용과 관련해서 과거 삼성그룹의 중요한 사례가 있다고요.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요.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언 매니지먼트와의 치열했던 표대결이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아, 그때 정말 시끄러웠죠. 네, 맞습니다. 당시 합병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주주총회 표결 직전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약 5.8% 전량을 평소 우호광매에 있던 KCC에 전격 매각했습니다. KCC에 넘겼었죠? 네, 이를 통해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합병에 찬성할 것이 확실한
KCC의 의결권으로 부활했고요. 이 결정적인 수가 결국 아슬아슬했던 합병안 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법원도 엘리아 측이 제기했던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걸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을 했었고요. 네. 이 사건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전략이 삼성그룹 내에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대규모 자사주 보상 제도는 바로 이 자사주를 활용한 우호 지분 확보라는 핵심 원칙을 훨씬 더 정교하고 대규모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방어하기 용이한 형태로 진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정량적으로 예측해보면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에요. 향후 5년 안에 삼성전자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한 1%에서 2% 이상이 장기 보유 성향의 안정적인 내부 임직원 주주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에서 2% 정도요? 네, 이 지분율 자체만으로는 완벽한 방어가 어렵겠지만 기존 지배주주나 다른 우호 지분과 결합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안건 등에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될 수 있겠네요. 게다가 과거 KCC 사례처럼 특정 시점에 특정 우호 세력에게 자사주를 급하게 매각하는 방식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광범위한 임직원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법적인 공격으로부터도 훨씬 안전한 측면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백기사에게 자사주를 매각하는 행위는 그 목적이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배임 논란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죠. 네, 그렇죠. 반면에 전임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성과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핵심 인재 유지 및 동기부여라는 명확하고 또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경영상 목적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경영권 방어라는 민감한 이슈를 지배주주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 전체 및 임직원 공동의 이익 수호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의 자사주 활용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애플이나 TSMC 같은 해외 경쟁사들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네, 주요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삼성 모델의 독특성, 특히 이 한국적 맥락에서의 지배구조 안정성 강화라는 측면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다른 데는 좀 다른가요? 네,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를 보면요. 실리콘밸리의 표준적인 RSU, 즉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주로 한 4년 정도의 베스팅 기간, 그러니까 주식을 나눠받는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4년 정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이죠. 임직원에게 비교적 예측 가능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애플은 워낙 시가총액도 크고 주주 구성도 분산되어 있어서 이런 보상 제도를 통해 특별히 경영권 방어를 위한 내부 의결권 블록을 형성하려는 의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인재 유치가 주목적이군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경쟁사인 대만의 TSMC는 임원에게는 삼성과 유사한 RSA를 지급하지만 일반 직원들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직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회사가 매입 금액의 일정 비율, 한 15%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보조금 형태의 제도를 운영합니다. 현금 지원이네요. 네, 삼성의 제도보다는 직원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나 유동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TSMC 역시 핵심 목표는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인력 경쟁 속에서 핵심 인재 유출을 막는 데 있습니다. TSMC도 인재 유출 방지군요. 네, 국내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도 직원들이 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받고 1년 보유 시 추가 보너스, 매입액의 15% 현금을 받는 삼성의 직원 대상 선택형 OPI 제도와 유사한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비슷한 게 있군요. 네, 하지만 삼성의 제도는 특히 임원들에게 참여를 의무화하고 심지어 주가가 하락하면 보상까지 삭감하는 강력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서는 훨씬 강력한 통제와 리스크 관리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삼성전자는 겉으로는 임직원과의 이해관계 일치, 주인의식 고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언어를 차용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의 세부 설계에 있어서는 한국의 독특한 지배구조 환경, 특히 자사주 규제 강화라는 압박 속에서 경영권 안정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교하게 맞춤 제작된 일종의 한국형 모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 점이 이번 분석의 가장 흥미로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보이는 보상제도의 형식을 빌려왔지만 그 내용과 운영 방식은 한국의 제도적, 규제적 특수성, 특히 지배주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라는 오랜 과제에 맞춰서 철저히 조정된 어떤 전략적 종업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임원에게 주가 하락 리스크를 직접 지우거나 매우 긴 의무 보유 기간에 설정하는 등의 조건들은요, 주주가 매우 분산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순수한 인재 유치 경쟁 환경보다는 소유 구조가 집중되어 있고 때로는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 있는 한국적 기업 환경 하에서 내부 결속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들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삼성전자의 새로운 자사주 보상 제도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 제도는 단순히 연봉 외에 추가 보너스를 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동기를 부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는 다가오는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회사의 장기적인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려는 매우 정교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성도 높은 수만 명의 내부 백기사를 효과적으로 육성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청취자께서 오늘 논의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제도는 임원 OPI 주식 지급, 직원 장기 성과 연동 주식 보상 PSU, 직원의 선택적 OPI 주식 수령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네, 복잡하죠. 둘째, 참여하는 임직원들은 길게는 수년간 자금이 묶이는 유동성 제약을 감수해야 하고 특히 임원들은 주가 하락 시 실제 보상이 줄어들 수 있는 위험까지 부담한다는 것. 위험 부담도 있고요. 셋째, 임직원과의 이해관계 일치라는 긍정적 목표를 추구하지만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인 주주 이익 증대, 예를 들면 EPS 상승 같은 효과는 희석될 수 있어서 기존 주주들과의 이해관계가 좀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점. 그렇죠.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가까운 미래에 법적으로 효력을 잃을 수도 있는 전통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 그러니까 단순 자사주 보유를 임직원 보상이라는 합법적이고 현대적인 명분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방어막, 즉 장기 보유 우호주주 확보로 전환하려는 강력한 전략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략이 성공만 보장하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 앞으로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기에 빠진다면 금전적 보상의 매력이 크게 떨어져서 임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특히 보상 삭감 위험까지 안고 있는 임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을 통한 직접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인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비슷한 규제 환경에 놓인 다른 많은 한국 대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기에 앞으로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이 청취자께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기업이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하는가 하는 어찌 보면 일상적인 경영활동 하나에도 인재 확보 전략, 재무관리 기법, 또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민감한 대응,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지배구조와 권력 역학이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소들이 깊숙이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기업 경영의 복잡한 속살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흥미로운 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서요, 앞으로 수만 명의 임직원들이 삼성전자라는 이 거대 기업의 주요 주주 구성원이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나 조직 문화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이것이 회사가 내세우는 목표대로 진정한 주인의식 함양으로 이어져서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동력이 될까요?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주로 경영권 안정을 위한 또 다른 형태의 내부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각자의 관점에서 한번 전망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